지금부터 김성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이 주관하는 공무원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 OECD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김성주 의원실 송도희 비서관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좌장,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가 있을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진재구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이수영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을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현명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권혁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담희 부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정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최기영 연금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김성주 의원님께 개회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안 해서 박수칠 타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깜빡했습니다. 예. 지난 2015년에 국회가 공무원 연금 과정을 마무리할 때 저도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련된 논의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 민주당의 그리고 저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연금 제도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고용주는 이후에 퇴직 이후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의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과정을 기본적으로 임했습니다. 최근 다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여러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새 정부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은 노후소득 보장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재정 안정성을 어떻게 기할 것인가가 같이 논의돼야지 재정 안전론을 내세워서 노후를 불안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고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김성주 의원과 같이 토론회 제목은 공무원 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 주로 OECD 다른 나라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는 이 토론회 같이 해주신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그다음에 인사 행정학회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쟁쟁하신 분들입니다. 먼저 발제를 맡아주신 이수영 서울대학교 교수님, 좌장이신 우리 청주대학교 진재구 교수님, 토론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최기영 공노총 연금위원장님,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금학자이신 우리 김영명 교수님, 권혁주 서울대 교수님, 이담희 보사연 연구위원님, 그다음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님들 다 우리나라 연금 전문가 그룹에 속해서 있으면서 활발하게 논의를 해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공무원 연금을 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공무원 연금 같은 공적연금 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과 같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공적연금의 미래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봐본 많은 그 공직자들, 공무원들은 내가 좀 힘들고 박봉이지만 그래도 내 노후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 때문에 공직 사회에서의 힘든 생활들을 견뎌낸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것마저도 깨졌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사회에 들어왔다가 다시 또 민간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연금 제도라고 하는 게 우선 인적 자원을 공직사회로 끌어들이고 또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국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와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노후의 편안한 삶을 보장해주는 이 연관된 과정인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거 자꾸 분리해서 봅니다. 들어오는 거는 아무나 들어와도 되고 일은 아무렇게 해도 되고 노후는 굳이 꼭 보장해줘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선진국가로 만든 우수한 이 공직 인력들이 자꾸 흔들리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나라 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공직 사회가 또 공공기관이 우수한 인력들을 올 수 있게 하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노후까지 잘 보장해주는 그러한 순환을 잘 만들 것인가가 주된 고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행사를 같이 주최해 주신 분들 또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석현정 위원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석현정입니다. 앞에서 우리 김성주 의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연금이 가져야 되는 가치, 미래를 책임지는 그 가치, 그것이 경제의 논리로 흔들리지 않게 지켜내야 할 의무 저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연금 얘기만 하면 참 매서운 눈길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희는 압니다. 저희는 더 내고 더 받는 것뿐인데,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퇴직금 저희는 없습니다. 많이 받아야 3분의 1 받습니다. 퇴직수당이라는 명분으로. 퇴직금 받지 못하고 그리고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입 다물고 열심히 일하라입니다. 경업, 겸직 못하지요.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의 공공의 가치를 지키고자 노력하면 노후는 보장해 주겠노라. 그 약속을 믿고 저도 32년 전에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후배들한테 계속 공무원 하란 말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이 좋은 일 아니겠니? 지금 힘들어도 앞으로를 생각해보자 라고 후배들을 격려했지만 지금 후배들한테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보수 받으면서 연금도 더 많이 내는데 국민연금보다 못한 걸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어떻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 후배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선배로 남기가 싫어서요. 오늘 저희가 토론회를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큰 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받고 있나?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는 선진국에서는 연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들은 어떤 실패 역사를 거쳐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공무원 노동자로서 우리가 잘못 아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바꾸자. 우리도 공부하자. 이런 자리로 오늘 토론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쟁쟁하신 분들이 오늘 또 토론자로 와주셨습니다. 오늘 아마 더 머리가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고민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것은 공무원 연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고민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연금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80여 명, 100여 명의 동지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민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손잡고 협의하고 협상하고 때론 투쟁합시다. 주저함 없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함께 손 모으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공로총이 앞장서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오늘 토론회의 자장을 맡아주신 진재구 교수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많은 연금 관련 토론회를 가봤지만 이렇게 쟁쟁하신 토론자들을 모신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엄청난 내공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을 한 자리에 모셔놓고 공적연금, 공무원연금 전반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이수영 교수께서 OECD 국가의 공무원 연금제도 비교 연구를 해주시겠는데요. 이건 단순 제도 비교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과연 최근에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 공적 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 과정에서 과연 이 구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외국의 사례를 적절하게 또는 균형 있게 인용했는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연금 개혁과 과정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한 나라의 것만 인용해서 우리나라가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민영화의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료는 오늘 발표 이후에도 균형 있는 해외 사례를 참조하실 때 상당히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거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유럽 국가들의 공적연금에 대한 보장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보다 더 진전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조로 잘 봐주시고요. 제가 사전에 이 발제문과 토론문을 봤는데 토론문 하나가 발제문이에요. 상당히 의욕이 넘치셔서 그래서 이제 시간 배분을 2시간이기 때문에 이 토론 내용도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발제하시는 이수영 교수님께 양해를 부탁드려서 한 25분 내외로 핵심 위주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하시는 토론자분들께서 시간을 좀 쓸 수 있도록 12분 내지 15분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그 대신 15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대 이수영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수영 교수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연금 전문가는 아니고요. 인사행정이 제 전공 분야입니다. 오늘도 오후에 3시 40분부터 인사행정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좌장 선생님이신 진재우 교수님의 이제 요청을 받아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조금 해외 사례들을 업데이트 해달라는 부탁을 좀 받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 과제를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으로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이 분야에 진짜 전문가이신 분들이시니까 제가 발제를 말씀드리고 이 선생님들의 의견을 저도 충분히 받아서 연구를 마무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제 추진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제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5년에 공무원 연금이 이제 개혁되었는데 국민연금과 형평성 그리고 재정 안정성 이런 문제들이 이제 주로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4번에 걸친 공무원 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시각에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고 공무원분들조차도 여전히 아쉬운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고 또 국회는 7월 말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개혁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에 제가 수행한 연구는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에 관해서 해외 선진국들의 제도 개선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이 개혁을 할 경우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OECD 7개 나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일본의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 연금 개혁의 유의미한 시사점들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오늘 한 8가지 정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집 후반부에 국가별로 요약한 비교표와 그리고 요약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8가지 시사점 중심으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사점은 다층적 연금 구조로의 전환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료집 7페이지 표 1에서 살펴보시듯이 노령화와 기대 수명의 증가로 다수의 국가들이 노령 인구의 생활 수준을 더욱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다층적인 연금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일본,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과 일원화한 대표적인 국가로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1983년 연방공무원 연금 개혁이나 일본의 2012년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단일 체계의 공무원 연금을 다층 체계로 전환하면서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은 국민연금에서 확보하고 공무원의 특수성은 직역연금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스웨덴처럼 민간과 동일한 공적연금 시스템을 갖고 있고 공무원의 특수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직역연금에서 구현하는 모델이 이상적이라는 의견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독일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같이 전통적인 유럽 국가들은 민간의 연금 체계와 분리된 분립형 직역연금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모수개혁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개혁은 가장 큰 재정 안정화 개혁이었던 2015년을 포함해서 지난 4번의 개혁 동안 대부분 전형적인 모수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수개혁이라 함은 연금과 관련된 중요한 수치나 비율 같은 것들을 조정하는 개혁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확정급여, 부가방식, 그리고 공적관리라는 전통적인 공적연금의 3대 원칙을 유지하되 보험료 인상, 지급률 인하,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인상, 보수연동제 폐지 등 모수개혁의 방안을 대부분 동원해서 재정 안정화를 추구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모수개혁을 통해서는 단기적인 대응만 가능할 것이고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확보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구조적인 개혁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던질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무원 연금의 재정 안정화는 모수적 개혁에서 벗어나서 DC 방식, 즉 확정기여 방식으로의 적용 같은 기여급여 연계를 명확히 해서 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사점, 공적연금의 정부 부담률 문제입니다.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서 늘 연금 재정 및 정부 지출에 대한 걱정이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공적연금 정부 부담률 및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서 인구 구조가 변동하고 연금 개혁이 필수적일 수 있겠지만 최근 연금 개혁이나 통합을 추진한 주요 국가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현재 연금 지출 수준 그리고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래 박스를 통해서 먼저 연금 지출 수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첫 번째 자료는 OECD 주요 국가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수준 데이터입니다. 2022년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입수한 자료이고요.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공적 제도에 의한 사회적 급여나 재정 지원에 대한 지출을 의미하며 거기에는 일반 정부 지출, 사회보험 지출, 그리고 공기업 취약계층 요금 감면 등에 관한 지출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연구의 대상이었던 7개 OECD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2019년 기준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12.2%로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일본 같은 OECD 7개 국가들은 최소 18.7%에서 최대 31%까지 훨씬 더 많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OECD 주요국 공적연금 지출 수준에 관한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도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입수한 자료인데요. 공적연금 지출은 사적연금 제도를 제외한 공적연금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아래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소폭이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는 비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시면 2018년은 데이터가 미국과 프랑스 정도만 이제 관찰되는데요. 미국과 프랑스는 우리보다 월등히 많은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수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데이터를 보셔도 서구 OECD 7개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2017년 기준 2.846포인트보다 최소 서너 배 이상의 비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료지 8페이지 비교표를 보시면 정부 부담률에 대한 수치들이 우리나라와 7개 국가가 비교되어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정부 부담률은 9% 정도입니다. 공무원 연금 기준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 스웨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개 나라가 모두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 부담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사점은 연금 통합을 실시한 국가의 경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다는 점과 개혁 전에 연금 체계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기여율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를 벤치마크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일본은 아시다시피 2015년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래 박스에 들어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일본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과정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일본은 30여 년간의 논의를 통해서 연금 통합을 이루었고 통합할 당시에 기존의 후생연금, 일본은 후생연금이 우리 국민연금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다음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차이 역시 크지 않았음을 다음 그림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하단에 2015년에 연금 일원화법 시행이라는 박스가 이제 들어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2015년에 연금 일원화법을 이제 시행을 했었고요. 그 이전의 단계를 보시면 계단형 그래프들을 여러 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두꺼운 계단형 그래프는 일본의 후생연금입니다. 일본의 후생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같은 개념이고요. 기여율이 16.766%로 나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생연금 바로 밑에 조금 연하게 두꺼운 계단 보시면은 공무원 공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일본의 공무원 공제는 우리 공무원 연금과 같은 개념인데
거기 기여율은 16.216%입니다. 양자의 차이가 0.5% 정도밖에 이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여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30년이나 걸리긴 했지만 통합이 가능하지 않았냐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연금 9% 그리고 공무원연금 18% 간 기여율 차이가 거의 2배에 육박하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연금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통합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금 개혁 과정에서 전국민 연금 토론이나 공무원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참여를 진행한 영국의 경우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연금 개혁안이 수립된다면은 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실현 가능한 연금 개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번째 시사점입니다. 주요 국가의 연금 개혁은 다층 체계의 공적 연금 기반을 공고히 해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대체율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노후소득 보장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향후 다층 체계를 기반으로 한 연금 체계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대체율을 보장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 OECD 보고서 그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은 31.2% 정도로 OECD 평균인 51.8%를 하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체적으로도 비교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은 필요할 것이지만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 역할 증가 역시 전반적인 추세임을 고려한다면은 우리나라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목표 소득 대체율을 설정해서 사회적 보장을 내실화하는 방안이 전제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료집 8페이지 비교표를 보시면 소득 대체율, 우리나라와 선진국 7개 나라 소득 대체율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최대 소득 대체율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준 소득을 무엇으로 하느냐 또는 장기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음 6번째 시사점은 추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연금 체계의 국가 간 비교에 있어서 다층적 연금 구조에 따른 국가 간 개인의 총 수령액의 추정치를 한번 고려해서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경우에 기존 공무원 연금이 후생연금으로 통합되면서 연금제도 자체는 통합 일원화되었으나 공무원 연금으로 지급되었던 직역가산의 일부가 3층 퇴직연금으로 재구조화되면서 후생연금 외에 퇴직 등 연금급여로 일부 대체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즉 작은 부분이지만 이 퇴직 등 연금급여 부분이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됩니다. 아래 하단의 표를 보시면 일본의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통합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이 2015년 1원화 이전의 일본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의 구조이고요. 우측에 있는 두 가지 그림이 현재 진행 중인 과정 그리고 이제 1원화가 완료되었을 2060년 이후의 구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장의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과 공무원 직역연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이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왼쪽에 1원화 이전의 그림을 보시면 일본에서는 국민연금이라는 컨셉이 우리나라 기초연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생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의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 후생연금, 직역가산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후생연금으로 통일을 하면서 공무원연금 내용 중에서 사회보장 성격을 갖는 국민연금의 부분이 후생연금으로 같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공무원 직역연금의 특성을 반영한 직역가산이라는 부분이 점점 없어지고 제일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퇴직 등 연금급여로 3층에 가서 새로 구조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그 변화를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각국의 특수성이나 연금 체계에 따라서 기준 보수 산정 기준 및 퇴직 수당 또는 퇴직금 여부 뭐 이런 기준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의 비교에 있어서 특수성과 차이성을 자세하게 살펴서 우리 연금 개혁의 벤치마크 내용으로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7번째 시사점은 정년 및 소득 공백 문제입니다. 자료집 7페이지 표 1을 참조하시면은 우리나라와 조사 대상 7개 나라의 정년 그리고 소득 공백 문제에 대한 정리 내용이 들어 있을 겁니다. 조사 대상 7개 나라는 모두 정년을 폐지했고 또는 정년 연장을 통해서 퇴직 이후에 바로 연금 수급이 가능하시도록 그래서 소득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제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는 경우에도 이 정년 연장이든 폐지든 소득 공백을 없애기 위한 고민들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사점은 공무원 연금을 개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특수성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아까 의원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잘 아시다시피 매력적인 연금 제도는 공직에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시면은 요즘 MZ세대 공무원분들이 보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경향성을 많이 관찰을 하실 겁니다. 연금 제도가 공무원들에게 또 미래의 공무원 지망생들에게 더 매력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변화된다면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연금은 퇴직 후에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고민 없이 지금 현업에 종사하실 때 공직에 전념하시고 또 부패, 부정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시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그리고 연금이 덜 매력적인 그런 제도로 변화된다면 현업에서 업무에 임하시는 분들이 예전과 같은 공직 윤리 같은 것들을 잘 지키실 수 있을지 물론 잘 지키시겠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공직 윤리 이런 이제 투철한 사명감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기업과의 보수 비교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21년도 인사처 자료로 민간 기업 대비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87% 정도인 걸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민간과 공무원의 보수 수준의 차이에 대해서도 공무원 연금 개혁 때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이 30년이 걸렸지만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일을 이루어낸 것은 공무원 보수와 민간의 보수가 거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하위직 공무원의 보수 그리고 퇴직 이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위직 공무원분들은 퇴직 이후에도 재취업을 통해서 상당히 괜찮은 경제활동들을 계속 하시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중하위직 공무원분들은 퇴직 이후에 재취업이 여의치 않고 왕성한 경제활동이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들을 맞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우리가 공무원 연금을 개혁할 때 꼭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더 전문성이 많으신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청해 들으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련자분들이 알고 싶어 했던 내용들을 이 연구 결과에 많이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거를 좀 읽어보시고 차후에라도 연구 과제를 마무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발제자보다도 오히려 토론자들께서 훨씬 더 전문가이세요. 그래서 되도록 많은 시간을 드리고자 제가 시간 확보를 했기 때문에 한 15분씩 말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연금 발제와 이 토론회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언론지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다분히 연금 개혁을 선동적인 방식으로 즉 정치권에서 공무원을 때리기 위한 즉 민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비로크라틱 배싱의 수단으로 보수 정책이라든가 연금 정책을 왜곡해서 활용했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얼치기 개혁이라든가 또는 왜곡된 개혁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즉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지표와 자료를 갖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토론자들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선 김현명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앙대학의 김연명입니다. 저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 여기 계신 김성주 의원님하고 같이 협상 과정에 참여해갖고 이 국회에서 며칠 밤을 새워서 최종적인 사인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또 이 논의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 당황스럽냐면 2015년 연금개혁,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서 공무원연금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이미 다 끝났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더 낮추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낮춰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이슈가 다시 떠오르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있고 좀 난감하기도 하고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교수님 보고서는 그동안 한 5, 6년 정도 공무원연금제도 연구에 대한 공백이 좀 있었는데 그 공백을 충분히 좀 메워 주셔서 참고할 게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세부적인 토론은 별 의미가 없어서 좀 더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몇 가지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자 이런 주장을 했고 학계에서도 일부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한마디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통합이 가능한 건지 워낙 격차가 심해서 보험료율이 2배 차이가 나는데 그 격차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좁힐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 통합을 하자라는 근본적인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냥 언론에 보도되는 거로 보면은 공무원 연금 돈 많이 들어가니까 통합하자 결국 이 논리인데 통합하면 돈 안 들어간다라는 그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자세히 따져 보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뭐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반대로 잃어버릴 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논의는 다 빠져 있고 돈 들어가니까 무조건 통합하자. 이 주장이 갖고 있는 그 철학적 깊이나 연구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이렇게 과감한 주장을 해도 되나라는 이제 학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기초적인 데이터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점을 전제로 하고
제가 좀 오늘 좀 너무 과격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저기 무책임하고 선동적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과감하게 반박을 좀 해주십시오. 네, 아무튼 예. 그래서 제가 저희 발제문을 좀 늦게 드렸는데 갖고 계시죠? 다 이거. 예. 첫 번째로 공무원이 과도한 특혜를 누린다. 뭐 이게 이제 출발의 전제잖아요. 공무원 연금 개혁해야 된다고. 과거에는 맞는 얘기였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까지 4차례 개혁을 통해서 특혜 요소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은 다 없앴어요. 이제 더 이상 없앨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다 고쳐놨고, 그래서 두 제도가 가장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공무원연금의 월평균 본인부담 보험료가 48만 원이고 20년 말 기준인데 국민연금이 12만 7천 원이에요. 공무원연금이 3배를 더 내는데 연금액이 많은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잘 안 하고 그냥 그 공무원연금 평균액하고 국민연금 평균액만 비교해갖고 뭐 공무원연금이 2~3배 더 많이 가져가니까 이 나쁜 놈들 아니야? 이런 식의 접근을 갖고는 당사자도 설득이 안 되고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는 연구자들도 좀 설득이 안 되는 뭐 이런 게 좀 개탄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뭐 퇴직금 얘기는 안 꺼내도 될 것 같아요. 민간인들 퇴직금 있고 공무원들은 퇴직금 마무리 많아봤자 40%밖에 못 받는데, 그리고 똑같은 보험료이라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소득 상한선이 524만 원인데 공무원연금은 856만 원으로 엄청 높아요. 몇백만 원이 더. 그러니까 똑같은 보험료를 매겨도 훨씬 공무원들이 더 많이 내죠.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이런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거를 잘 쳐다보지도 않고 심지어는 기자들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언론에 이렇게 기사 훑어보면 이런 디테일한 내용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보고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좀 답답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개혁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거 다 고쳤어요. 연금 산정의 기준 라이프타임 인컴에서 파이널 3년 인컴에서 라이프타임 인컴으로 다 바꿨고요. 그게 엄청난 개혁이고 2015년에는 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5년 동안 연금 동결까지 했잖아요. 거의 극약 처방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거 하자고 할 때 저도 좀 망설였습니다만 해야 된다고 결정을 해갖고 따라간 건데, 그래서 굉장히 과격할 정도로까지 이 조치를 취하는 상태고, 그 결과 제가 2페이지 중간에도 적어놨지만 실제 정부 세금을 막 엄청나게 세이브했어요. 한 9조 원 정도. 근데 이런 측면들은 잘 부각이 안 되는 게 참 좀 답답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지 이제 합리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하자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큼 백업 데이터를 연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연금만 20~30년 연구했지만 보고서 하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과감한 주장을 하는 게 뭐 정치인들이야 뭐 방향을 제시하는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씩 따져봅시다. 국민연금 보험료 9%고 공무원연금이 18%인데 통합하면 18%를 9%로 낮출 건가요? 의사결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퇴직금은 민간인처럼 줄 건가요? 그럼 퇴직금을 민간인처럼 줘버리면 그 관리는 누가 하나요? 뭐 예를 들어 뭐 공무원 기금을 만들 건지 지금처럼 퇴직연금 제도로 흡수할 건지 하나하나 따져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너무너무 판단하기 어렵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연금 통합론에 대해서 정밀한 모델조차 제대로 학계는 물론이고 검토된 적도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매일 나오는 얘기가 제가 자꾸 일방적으로 공무원들 편드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합니다만 뭐 제 학자적 소신이니까 뭐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무원 연금 때문에 나라 망한다. 그 왜 나라 망하는데 그럼 뭐 30년 뒤에 수십조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연금 체계, 연금의 재정 부담을 달러 베이스, 즉 절대액으로 얘기하는 거는 가장 무식한 짓이다. 이렇게 교과서에 써 있어요. 연금의 재정 부담을 측정하는 지표는 달러 베이스가 아니고 GDP 대비율이나 보험료율, 그걸 갖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이 앞으로 돈 얼마 나갈까 하고 제가 정부 공식 자료를 뒤져봤더니 30-40년 지나도 GDP 대비 1.5%예요. 나가는 돈의 총액이. 근데 거기다 공무원들한테 보험료 걷어들이는 거 빼면 순수하게 정부 세금으로 받아도 나가는 돈은 막 수십조, 수백조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뭐 2050년에 GDP 대비로 한 1.3%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이거는 받아들이는 논지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리고 좀 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10분 지났네. 공무원 연금의 지출이 예를 들어 2050년, 60년에 GDP 대비 1.5%인데 이게 많으냐 적으냐는 문제는 그 나라에서 공공 부분으로 커버되는 인력의 비중하고 같이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독일이 공무원 연금 지출이 뭐 GDP 대비 한 2.7%, 3% 되는데 그 나라는 공무원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아요. 공공 부분의 크기가. 그러니까 당연히 높게 나오죠. 그래서 공공 부분의 크기하고 공무원 연금 지출 비율의 크기하고 보정을 해갖고 이게 높으냐 낮으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따져본 글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데이터도 없고요. 아까 이수영 교수님 데이터 잠깐 있던데 2013년인가 14년 한 십몇 년 전 데이터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판단할 만한 기초 데이터도 제대로 확보 안 돼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한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페이지 전혀 생각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환 비용이라는 비용인데 이 용어는 약간 좀 생소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 구조 개혁할 때 혹은 뭐 일반 연금 구조 개혁할 때 뭐 그 월드뱅크를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아주 세계적인 광풍이 몰아쳤는데 DB 방식의 연금 제도가 나라 다 말아먹으니 DC 방식으로 바꾸자. 그게 이제 세계은행 줄이었고 그 패러다임이 20-3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해서 돌이켜 보니까 저도 30대 초반에 막 이제 연금 연구하기 시작할 때가 그 세계은행 로직의 전성기였더라고요. 그 로직의 전성기에서 그 싸우려고 하니 뭐 힘이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DB 방식에서 DC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미 기존의 연금 제도에 가입돼 있던 사람들의 연금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아까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교수님이 이제 내년부터 신규 공무원으로 들어와요. 나는 기존 공무원이에요. 그럼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부터 다른 제도로 갑니다. 그럼 여기 남아있던 공무원하고 이 제도에 있던 기존의 연금을 타는 공무원들의 돈을 누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도는 여기서 돈을 걷어갖고 여기 주고 모자라는 건 정부에서 조금 갖다 쓰는 구조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딴 연금 제도로 가게 되면 이 사람들하고 이미 은퇴한 사람들의 연금에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제도 전환 비용이에요. 그 제도 전환 비용 때문에 DC 방식으로 전환했던 그 유럽의 선진국들은 아예 그 CR도 안 맥히는 얘기라고 해갖고 아예 전환 안 했어요. 스웨덴이 조금 변환된 거고.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콧방귀도 안 꼈는데 좀 연금제도가 부실했던 중남미하고 저 중앙아시아 쪽 나라들이 DB 방식에서 DC 방식으로 다 전환을 했어요. 세계은행 말 듣고 그게 구세주인가 보다 하고. 그래서 20-30년 지난 다음에 2018년, 19년부터 다시 거꾸로 DC 방식, 저 민영연금 이거 안 되겠다고 다 포기하고 지금 다시 공적연금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 원리가 간단히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 지금 똑같이 이 얘기인데 저하고 제가 공무원이에요.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연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국가가 채권을 발행했어요. 국가가 채권을 막대하게 발행을 해갖고 그럼 이 채권을 발행하면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채권을 누가 샀냐면 신규로 만들어진 이 DC 방식 연금 제도에서 돈이 쌓이니까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돈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뺑뺑뺑뺑 돌고 돈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관리운영비만 내고 이게 뭐야? 그래 다시 다 지금 공적연금 제도로 30개국 중에 18개국이 2018년도까지 다시 뺏겼어요. 공적연금 제도로. 그리고 또 하나는 제도 전환 비용이 이게 얼마나 들지 월드뱅크에서 각 나라 데이터를 다 추정을 했는데 이게 막상 DC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니까 처음에 추정했던 것보다 너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사례, 예를 들어 볼리비아는 처음에 추정할 때 GDP 대비 0.2% 들어갈 거다 그랬는데 나중에 실제로 보니까 1.7% 들어갔고요. 아르헨티나도 0.2% 들어갈 거라고 그랬는데 이거보다 10배도 더 큰 GDP 대비 3.6%. 그래서 뭐 월드뱅크가 장난친 거 아니냐 이런 국제학계 논란도 있긴 했는데 아무튼 제 말씀의 요지는 한 제도를 다른 제도로 전환하게 되면 제도 전환 비용이 막대하게 듭니다. 제도 전환 비용에 대해서 한번 추정이라도 해봤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있는지조차도 생소할 텐데, 그러니까 아무튼 한마디로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이수영 교수님도 말씀을 한 것 같았는데 공무원 연금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냥 예를 들면 지금 뭐 검찰이나 이쪽에서는 뭐 일부 그 전관 예우가 남아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행정직들에서 전관 예우는 거의 다 없어져 가잖아요. 그 전관 예우 없어진다는 건 자본주의 경쟁 질서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만약에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확 깎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해봤자 받는 돈이 평균액이 20년 이상 가입자가 절대액으로 96만 원입니다. 공무원들이 노후를 위해서 전관예우 지금 다 거의 없어져 가는데 그거 다시 되살아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금은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는 연금만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것이 갖고 있는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사회 경제사에서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화폐 가치로 환산시킬 수 없는. 근데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 연금은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방식이고 국민연금은 적게 내고 조금만 받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는 다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방식이에요. 공공 부분이 노후를 보장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공무원 연금 시스템이고요. 그걸 왜 굳이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연금 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러면 그 공백을 다 누가 차지해요? 시장이 들어오나 기업연금이 들어가고 불평등만 더 커질 텐데 라는 좀 답답한 생각을 계속합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사회자가 토론에 끼어들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김현만 교수님하고 김성주 의원님하고는 이제 2014년, 15년에 연금 개혁이 그 새누리당 중심이 이루어져서 국회로 넘어갔을 때 이제 공시에 참여하셨잖아요. 저는 2014년에 바로 그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금 개혁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시도할 때 전문위원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 인사행정 학회장을 했기 때문에 학회장 자격으로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복지학회 뭐 여러 학회 회장님들하고 위원들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서 아무런 그 문제 그 제한 없이 토론하는 결과는 연금 재정의 안정화와 모수 개혁이 대세였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대로 구조 개혁을 가게 되면 이런 연금 전환 비용의 문제뿐 아니라 상당 부분 일시불로 퇴직금을 인상해야 되고 정부가 일적으로 부담해야 될 내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모수개혁이 정답이다 라고 해서 모든 위원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모수개혁을 했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최종안으로 나온 그 가족수당 60%가 그 당시 초안에는 가족수당이 50%로 깎일 정도로 더 강력한 모수개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구조개혁을 못한다. 왜 못하냐. 구조개혁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 세대 간 부양의 원칙이 훼손되는 거예요. 제도 전환 비용으로 막대한 돈이 들어오기 전에 세대 전환 비용이 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안종범 경제수석이 갖고 있던 청와대 라인에서는 처음부터 우리한테 지침을 주진 않았지만 구조개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수개혁을 해서 딱 올렸더니 아무 이유 없이 반려했어요. 반려하고 다시 해라. 근데 어떻게 하냐? 구조개혁으로 해라. 우리는 못한다. 모든 의원이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금학회로 가져간 겁니다. 연금학회를 가져가서 새누리당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오프 더 레코드지만 많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다음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치 자금이 없나? 왜 연금 민영화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왜 제가 연금 구조개혁을 민영화로 동일화 시켜야 하냐면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왜 그 말대로 아무런 실익이 없는 연금 통합 또는 구조개혁을 하느냐 얘기하시지만 제가 그 당시에 지켜본 현장의 상황을 보면요. 이것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연금 민영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조개혁을 하게 되면 신규 공무원부터 하던 기존 공무원부터 하던 연금 기여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치시키거나 또는 연금의 지금 퇴직수당을 민간 급여 수준으로 맞춰야 돼요. 그러면 퇴직금이 일시금으로 수십조 원이 들어가게 될 뿐 아니라 그것이 공무원 연금 기금에서 빠져나와서 민간의 퇴직연금 계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연금 민영화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연금 구조론자들이 지금 김현명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연금 민영화밖에 없어요. 그 연금 민영화가 우리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문제 이전에 단순히 그런 어떤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연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걸 잠시 말씀드리고요. 또 권혁주 교수님의 토론을 듣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권혁주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나와서 제가 토론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형평성의 관점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개혁을 하게 되면 아주 디테일한 그런 논의를 해야 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큰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형평성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연금 개혁을 하면은 한 번 개혁을 해서 이 제도가 오래 지속되면 좋지만 사실은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맞추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고령화와 저출산이라고 하는 큰 변화가 지금 급격하게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생활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지금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핵가족은 과거의 시대의 가족 형태가 됐고 대부분 1인 가구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1인 가구 중에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나라가 OECD 지표에 따르면 저는 그게 조금 과대평가가 된 것도 있지만 OECD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또 우리 정책적인 변화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지금 현재 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다뤄야 하는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적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적 수요를 우리가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공무원 연금이나 공적 연금을 보면은 첫 번째 개혁 과제는 과연 공적 연금이 노후의 소득을 적정하게 보장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연금을 지급할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연금 간의 형평성이 존재하는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공적 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노동 가능 인구의 40%가 실질적으로 공적 연금,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공무원 연금
이런 공적연금을 받을 자격을 지금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은퇴하거나 노령이 되면 빈곤에 빠질 그런 위험이 굉장히 높다. 이제 이것도 우리의 중요한 정책적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그냥 정부가 고민해야 할 과제, 저희 같은 정책학자들이 고민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 젊은 세대들에게 큰 그 반향이 줬던 게 1990년생 이후는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의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 젊은 세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게 되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지금 조장되거나 이제 초래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주제인 국민연금과 공무원 사이에서 두 연금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이거 통합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정책적인 수요도 있고 사회 갈등도 있지만 이것을 최소한 좀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보자. 그리고 가장 어떤 우리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원칙에서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형평성의 원칙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그렇게 좀 바라보자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수영 교수님의 공무원연금 제도 비교 연구는 정말 저희가 같이 행정학과에서 이제 같이 근무하고, 이수영 교수님은 인사행정을 하고 저는 사회정책을 공부하지만은 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특히 매우 그 의미 있는 연구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얘기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모수개혁이 조금 한계에 부딪힌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학과에서 근무하는 동료지만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공적연금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형평성이라고 하는 출발은 뭐냐 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노후에는 일을 하지 않고 이제 노후에 있을 때는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야 된다 하는 보편성적인 측면에서 출발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런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소득 적정성을 보장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소득을 적정하게 보장하느냐, 또 이렇게 적정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면 두 개를 통합해서 하면 어떻겠냐, 이런데 저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는 다층적 구조적인 구조개혁, 그래서 여러 가지 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구조개혁이라면,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하는 그것도 통합의 구조적인 개혁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통합이 가능하느냐, 아까 이제 김현명 교수님이 많이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 두 제도가 지금 단순한 연금 제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가 또 다르고, 또 구체적으로 연금 보험 요율이나 연금 지급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공적연금의 적정성을 보장받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갑자기 모든 걸 다 똑같이 하는 것이 곧 형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 연금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저는 이 공무원 연금이 단순히 공무원 연금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안에는 퇴직금 제도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공무원 연금을 비교를 한다고 쳐도
국민연금에는 별도로 이제 퇴직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제도가 다르게 존재하고 여기에는 내포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숫자적으로만 비교하는 것은 저는 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공직에 열심히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부정부패라든지 근무 태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인하고 제약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무원 연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연금 제도하고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역사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이 소득의 적정성을 보장받는 게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보통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주로 소득 대체율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금을 가입하면 소득을 얼마나 대체해야 할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 연구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국민연금을 받아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를 해서 소비 충당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공무원 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 소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충당을 하고 일반적인 생활해야 하는 소비에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맞춰 있고 비소비 지출 예를 들면 세금을 낸다든지 이자를 낸다든지 하는 이런 거에는 부족한 이런 딱 애매한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 이 개념이 여러 가지 논쟁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최소한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공무원 연금은 그런 소비에 있어서 현재 퇴직 공무원의 일반적인 소비에 대해서 매칭이 지금 되고 있다. 따라서 더 늘릴 필요도 없지만 더 줄이게 되면 이제 공무원 연금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소비를 하기에 어려워진다 하는 어느 정도 소득 적정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무원 연금은 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공무원 연금은 정부의 재정보존금이 있어요. 재정보존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사정책적인 수요도 있고 퇴직금적인 소요도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국민이 보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무원 연금의 과제는 이 재정보존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느냐. 따라서 정부는 고용주로서의 부담을 늘려야 되고 공무원은 또 피보험자로서의 부담을 늘리고 국민이 부담하는 재정보존금 부분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지금 소득 대체율에서 이미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 충당률을 계산을 해도 현재 소득 계층 간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국민들은 국민연금으로 일상적인 노후의 소비를 하는데 약 30% 정도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는 소비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국민연금의 소득 적정성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더 줄이면 더 이상 연금제도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고 지금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답은 뭐냐?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납부율을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 기금이 여전히 기금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도 끝도 없이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당장의 보험료율을 기여율을 높일 것이 아니라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연금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올려서 나중에 가면 한 20년 정도 설정을 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노후소득 연금 수급자나 공무원 연금을 받는 노후소득자들이 별도의 제도가 되더라도 평등하게 보편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적정하게 받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모수 개혁을 하고 이런저런 저런 하더라도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건강하고 또 근로 능력이 있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을 노인이라고 은퇴라고 해가지고 60세, 65세부터 연금 수급자로 가면 이 재정은 도저히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연금 수급자가 한 10년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0년, 30년을 받는 제도, 이거는 제도 설계 당시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고 지금 우리한테 도전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결국 연금 개시 연령을 늘려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연금 개시 연령만 늘릴 게 아니라 우리 65세, 70세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이 자기 근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변화, 개혁,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만 연금도 같이 가서 올리는 거지 개시 연령을 올리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든지 지금처럼 능력이 있는데 무조건 연금 받으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는 이미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10년 정도를 생각하고 했는데 현재도 20년, 30년을 받은 분이 소수로 존재하는데 저는 연금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노후의 생활에 보장을 하는 거고 그 소비의 수준에 맞춰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분석한 것도 연금이 얼마나 소비를 충당하느냐 하는 점에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연금 수급자도 연금 재정 지속 가능성에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 지난번에는 인상률을 5년 동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10년을 연금을 받은 분하고 10년에서 20년을 받는 분들의 연금 소득 연계율을 유동적으로 플렉서블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10년, 20년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똑같은 소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활 수준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이걸 좀 조정할 필요도 있고 이미 연금 수급 총액도 10년을 넘은 분, 20년을 본 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이제 과거에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20년 정도, 30년 정도를 놓고 이 국민과 모든 국민이 노후 소득의 적정성. 그러나 그것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래서 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담희 부연구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담희입니다. 저는 이 토론회가 사실 처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었는데요. 이 그러니까 발제문과 그다음에 토론문들의 내용을 보면서 일단 얼마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논의들을 직접적인 이런 이해 당사자들이 하고 있는지를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문은 그냥 뭐 저도 공부를 하는 좋은 기회였고, 그리고 이수영 교수님께서 향후 보고서를 마무리하실 때 조금 더 함의적인 부분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해외 공무원 연금의 이 배경이나 과정들은 굉장히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큰데, 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일반 근로자들에 대한 이제 연금 개혁의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저 같은 연구자들도 지속해서 내용들을 이제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 연금의 해외 사례들, 특히나 이제 최근의 내용들까지는 그렇게 저도 부지런히 내용들을 이렇게 백업하지는 못해서 상당히 새로운 부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에 물론 공적연금도 빨리 성숙을 했지만 공무원연금의 개혁도 단계적으로, 또 일부 국가들은 굉장히 급진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안타까운 점이라고 하면, 이런 공무원연금의 이런 개혁 사례들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뭐 제도 성숙의 단계라든지, 또 이 제도가 안고 있는 재정적인 상황들, 또 인구 구조 변화는 뭐 한국은 거의 이제 앞으로 전체 노인이, 그러니까 이 노인이 전체인 거면 50%에 달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비관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인구 고령화 맞닿아 있는 연금 제도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실시된 공무원 연금 개혁의 내용들을 평가를 해 보면 먼저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이렇게 상대적으로 후한 체계를 갖게 된 이유를 뭐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당연히 그 안에는 공적 연금이 갖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 이외에도 나름의 인사제도로서 기능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제도 특성들을 우리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야기할 때 이제 하나의 어떤 주요한 근거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인사제도로서의 특성이 현 시점에서도 유효한지를 이제 다시 판단해야 할 만큼 상황이 사실 많이 바뀌었고요. 그런 상황들은 뭐 공무원 이외에도 민간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고요. 또 이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 역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이제 2015년까지의 공무원 연금 개혁들을 보면 당연히 공무원 연금의 재정 문제 방점을 두고 이제 급여를 삭감하고 또 뭐 기여에 대한 어떤 부담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지만 뭐 당연히 이 제도는 재정 불안정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점진적인 모수 개혁을 여러 차례 실시했지만 이제 이런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화가 모수 개혁만으로는 어렵다는 그런 한계에 비추어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과 연계된 나름의 구조 개혁이라는 어떤 패키지, 연금 개혁의 어떤 패키지를 이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제 통합한 사례들을 볼 때 이것이 단순히 그 성과를 이제 재정 상황에만 비추어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뭐 당연히 이런 재정 문제 이외에도 이제 급여가 적정한지, 뭐 대체율이라든지 혹은 뭐 평균 임금 근로자 대비의 급여율 수준을 보게 되거나 또 세대 간 형평성이나 그리고 그 제도 안에 어떤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혹시나 존재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요. 따라서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통합이라는 것이 이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앞서 이세영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이런 공무원연금 개혁의 사례들을 해석할 때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그 결과만을 보고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아닌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이제 오스트리아 개혁의 사례는 뭐 저희도 연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백업하고 있는 국가들이긴 한데요. 이 일본과 같이 공무원연금을 통합, 근데 이게 일반적인 통합으로 좀 보기는 어렵고 단일화라는 말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 당시에 사회 경제적인 배경, 또 연금 개혁의 어떤 장치들, 또 재정 상황이 한국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한국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할 때, 또 최근에 국민연금과의 이 통합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그 일본의 개혁이 갖고 있던 배경이나 그 개혁이 가능했던 어떤 전제 조건들보다는 이제 통합이라는 결과만을 두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일본의 그 피용자 연금 단일화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공무원연금법에 준하고 있는 제도가 여러 개가 있죠.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또 사학연금 이렇게 다른 특수직영 연금도 존재를 하는데 일본은 이제 그 전에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던 이 공제연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또 이런 공무원연금의 재정 상태가 건전했다는 것이 하나의 단일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주요한 전제 조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이때 이제 후생연금으로 통합을 할 때 신규 공무원부터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신규 공무원들이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나름의 급진적인 방식을 택했고요. 또 아까 내용에서도 봤지만 이 공무원연금의 재정이 후생연금과 비교할 때 오히려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단일화의 과정이 당시 이제 후생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민간 근로자들과 그들의 어떤 희생이나 손실을 기초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토론문에도 적었지만 당시 적립금의 비중을 살펴보면 후생연금이 4.2년분이었던 반면에 공무원 공제연금이 7.8, 사학연금이 9.3년분으로 그 적립금의 수준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 있었고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연금개혁 사례가 이렇게 특수직영 연금이
연금의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뭐 철도나 담배나 전신 전화와 같이 좀 더 소규모의 이런 공제 조합들은 굉장히 많은 적자분을 안고 있었음에도 공무원 연금으로 후생 연금에 통합되는 사례가 있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무원 연금의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정연금과 통합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뭐 이것이 정상적이라서 우리가 이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앞서 이수환 교수님께서 뭐 그림으로 보여주셨지만 이제 다층의 관점에서 보면 뭐 일본의 어떤 퇴직금에 준하는 그런 제도들이 민간 근로자와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의 어떤 격차가 크지 않았던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퇴직금이나 보통 퇴직금이 일반적이고 뭐 퇴직연금의 연금화 같은 것은 아직 대기업의 안정적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동일한 그런 레벨에서 제도를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굉장히 분절적인 연금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인데요. 뭐 직역별로 연금 제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국가고요. 이때 2005년에 이 신규 공무원은 그대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그러니까 연금 제도가 통합되었다기보다는 동일한 산식을 적용하는 이제 수급 구조의 일원화 그리고 제도는 분리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방식들은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처럼 굉장히 경직된 복지 국가로서는 상당히 과감했던 개혁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뭐 이 또한 하나에 참조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던 소득 비례적 성격이 담아 있는 공적연금과 비교할 때 재정 상황이나 수급 구조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구조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 그런 구조 개혁을 오랫동안 논의하다가 나중에는 단일화 혹은 제도의 통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제 재정 통합까지는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제도 통합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공무원 연금 개혁이 장기적으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사실 이런 부분은 연구자들이나 혹은 각자 속해 있는 조직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의 어떤 형평성이나 수급 구조 합리화들을 고려하면 일단은 이제 모수적인 개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삭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어떤 추가적인 모수 개혁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개혁의 방향은 어떤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을 배제하고는 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작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그 별정우체국 연금의 재정 추계 검증 제도 개선이라는 연구 용역을 실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별정우체국 연금이나 이제 사학연금은 법적으로 그 정부의 보전금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제도들의 경우에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2029년이 되면 별정우체국 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이런 제도는 아예 기금이 이제 고갈이 되어서 향후 그 제도가 공무원 연금을 그대로 준용을 할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또 다른 제도 장치를 택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서 이런 공무원 연금은 이 제도를 준용하고 있는 다른 특수직영 연금의 개혁 방향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인 수용성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공무원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우리가 그만큼 급여 하락을 감안하면서까지 개혁에 동의할 수 있느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펼칠 것이고,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는 우리가 그럼 그만큼의 충당 부채를 가져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급여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제도에 적용을 받고 있지만 통합이라는 논의에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이제 상충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보상급여처럼 이 공무원연금 제도 안에 보장성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연금 그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이 되면서 별도의 이제 법으로 분법이 되었지만 뭐 장애급여와 같은 것들은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산재보험과는 그 보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들이고요. 또 공무원연금 안에 있는 퇴직수당 역시도 민간 근로자들의 퇴직연금과 비교할 때는 이제 대체율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제도의 현대화, 그러니까 이유가 그러니까 그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연금제도의 세 가지 원칙이 하나가 적정성, 두 번째가 재정적 지속 가능성, 세 번째가 제도 현대화라는 것을 본다면 이 공무원연금 제도는 뭐 적정성이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얼마만큼 이제 합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구조에 관한 부분, 그러니까 제도의 현대화에 관한 부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논의되지는 않고 있는 부분이라서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권혁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노동시장 개혁과도 이제 밀접한 부분인데요. 뭐 그런 내용 역시도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뭐 현재 국민연금도 59세까지 의무 가입을 하게 되어 있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부터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재정 안정화에 방점을 둔다면 이제 수급 개시 연령의 연장은 그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그 개혁의 주요한 카드로서 또다시 이야기될 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뭐 정년 연장 혹은 정년 폐지 등에 관한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될 수 있어서 뭐 이런 부분까지도 공무원 연금에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건호 정책위원장님 토론해 주세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좀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연금 제도를 국민연금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에 쭉 말씀하신 선생님들하고는 좀 의견이 다르네요. 그리고 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정책 사안이 또 각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관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주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시는 또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나 또 다른 선생님이나 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공무원 영역이 아닌 바깥에서의 어떤 이 통합 혹은 이 주제를 보는 하나의 시각이다, 시야다 이렇게 해서 들어주시고요. 제가 공무원연금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견을 갖게 된 계기는 2015년 개혁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계속 여러 차례 공무원연금의 모수 개혁이 이루어져 왔고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제도의 차이가 워낙 커서 보통의 이제 재정 안정화 그리고 일반 회계가 너무 들어간다 이런 따가운 시선 때문에 여러 차례 개혁은 해왔지만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설 수 있을까? 저는 장기적으로 이제 통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통합의 조건이나 인프라 여건이 형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감히 누가 그렇게 통합 얘기를 아주 큰 가치적 측면에서 얘기했지만 정책적 제안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2015년 개혁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고 사실은 뭐 조금 다른 의견이긴 하지만 또 연금 연구자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의 좀 솔직하고 진솔한 제안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토론을 보면서 솔직히 조금 안타까운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통합이 부당하다는 여러 논리 제시가 되어 왔는데 제가 들기에 다 2015년 그 개혁 이전부터 쭉 왔던 것들의 히스토리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2015년 개혁 이후에 사실상 연금 통합이라는 게 꽤 여러 영역에서 얘기되고 있고 연금 통합을 진행하는 데서는 당연히 제도 설계에서 여러 논점들이 제기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어려운 논점들을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이게 현재 민간의 국민연금 틀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그럼 새롭게 무엇을 더 구성해야 되는지 공적인 가치를 더 구현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이런 논의가 저는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저는 또 그런 논의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또 그런 것들은 또 우리 공무원 쪽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까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조금 과거 방식의 논의로 가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통합이 부당하다는 논리는 아까 많이 얘기됐고 제 66쪽에도 지금 말씀하신 그 논리의 팩트와 객관적인 것들은 저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제도가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즉 제도 설계가 다른 거죠. 내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급여의 구조도 다릅니다. 역사는 당연히 다르고요. 그런데 아까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2015년 개혁을 주목하는 이유인데 2015년이 굉장히 고강도 재정 안정화 개혁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그때 새누리당이 아까 나온 것처럼 가능하면 국민연금하고 맞춰보려는 그런 아래 그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상당히 비슷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당사자 분들도 가끔 말씀 들어보면 사실상 이제 뭐 우리가 더 유리한 것도 없다. 민간에 비해서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앞에 토론 자리에서도 그런 취지의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공무원 연금으로 하나, 민간 국민연금 하나, 우리의 내는 거와 급여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다면 거꾸로 통합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 방식으로 단일화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것들이 뭐 있느냐. 지금 여러 얘기가 나와요. 급여의 삭감, 연금 민영화 쪽쪽이 많이 나옵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저는 절대 연금 통합에 대해서 동의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하는 한 실제로 그렇게 큰 급여의 삭감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런 그 연금 개혁의 흐름에서 시장화에 이런 동인들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지금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격한다는 게 아니고 그건 기정사실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있는 제도들을 어떻게 성을 쌓아서 만들 것이라는 조금 이렇게 적극적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민영화한다고 그러고 낮아질 거라 하는 것들은 사실은 조금 과거 방식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방어의 논리가 너는 좀 수세적으로 들려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게 좀 외람됩니다만은 공무원의 직업윤리까지 이런 자세에 나오게 됐을 때 저는 사실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바깥에서 일반 국민들이 들을 때 도대체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연금 개혁은 어떻게 얘기하고 공무원들은 자신의 일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얘기할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미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연금 통합이라는 게 정치적 사회적 이주로 부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하나의 현실로 놓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 공무원이나 또 공무원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전향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러면서 크게 보면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연금 방식으로 단일화했을 때 저는 공무원 당사자들의 급여의 변화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다른 정치 사회적인 불이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운동하고 투쟁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만약 제가 공무원 당사자라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가 없다면 그래. 왜냐하면 이거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무엇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이놈이 공무원 연금 때문에. 아까 그 언론상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부당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일소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대응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래. 우리도 민간처럼 똑같이 할게.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똑같이 줘. 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 노조 운동이 계속 우리 지난해 과제인 우리의 노동권을 같이 연결해서 한다면 이 의제는 연금 통합했을 때 아까 제가 좀 들었던 그런 방어 논리에서 이 의제를 다루는 거, 핸들링 하는 거하고 우리가 이거를 더 확장해서 핸들링 하는 거하고서는 전 다를 거라고 봐요. 뭐 그런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약간 이제 연금 개혁의 논의 지형이 인구 고령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서구도 그렇습니다만은 일정한 뭐 재정 안정화, 재정의 지속 가능성 기조화에서 계속 지금 그 개혁의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뭐냐면 제 예상에는 뭐 지금 현 정부 내에서도 연금 개혁을 합니다만은 하더라도 다 말끔하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한국 사회에서 연금 개혁은 거의 정권마다 이루어지는 연속 개혁이에요. 그럼 무슨 말하냐면 항상 연금 개혁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 사회적 의제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연금 개혁 의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갖는 게 저는 정치 사회적으로 무척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하나의 단일한
제도 틀을 놓고 이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급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기여의 공평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차피 퇴직연금이란 파트가 존재하는데 퇴직연금이 시장화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서 앞으로 무수하게 끊임없이 제기될 연금개혁 의제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이 목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 기반을 갖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길어졌습니다마는 조금 수세적이고 방어적 대응보다는 좀 더 전향적인 방식으로 전략을 새롭게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67쪽에 있는 건데 제가 왜 그 통합에 대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사고 제안드린 있는 세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2015년 개혁,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많이 이제 더 내고 덜 받는 굉장히 강력한 재정 안정화 개혁이 되었고 2035년입니까? 그럼 지급률이 1.7이 되는데 지급률 1.7이 되면 민간으로 바꿨을 때도 국민연금의 지급률 1에다가 이제 민간 퇴직연금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지급률 뭐 한 0.3에서 0.4 되고요. 그 다음에 4.5%만 기여를 하시기 때문에 4.5 정도의 지금 기여분이 남게 되는데 그걸 다시 보충 퇴직연금에 같이 붙이게 되면 물론 아주 정교한 계산은 필요합니다만은 실제로 민간 방식으로 가더라도 국민연금 지급률, 민간 퇴직연금 플러스 4.5 연금 보험료의 지급률로 계산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방식의 1.7 지급률 플러스 퇴직수당하고 거의 엇비슷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여 삭감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기여에서는 어떨까? 기여도 결국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아까 4.5를 보충 퇴직연금으로 간다면 그전에도 9% 내는 거고 지금도 9% 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급여 구조 그리고 급여 수준이 엇비슷하다. 그리고 기여도 우리 당사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결국은 9% 내고 퇴직수당 지급하는 거나 4.5 국민연금 방식의 4.5 내나 퇴직연금 8.33 내나 같지는 않지만 거의 엇비슷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 통합 논의를 누가 먼저 제기할 경우에 저는 정부 입장에서도 혹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서로 손익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강하게 반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연금 통합이라는 굉장히 대의 명분이 있는 이 의제를 먼저 선정하고 먼저 주도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논점은 아까 제기했던 전환 비용인데 물론 이제 국민연금으로 가버리면 18% 내던 걸 9%만 내니 9%의 수입이 부족하고 결국은 이제 그만큼의 지금 적자 보전액이 줄어드니 정부의 적자 보전금 지출액은 더 커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도 연금 통합에 대해서 정치권도 행정부도 이렇게 약간 정무적으로 얘기할 때는 연금 통합을 막 얘기하더라도 실제 정책 테이블에 오게 되면 엑셀레이터를 안 밟으시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전환 비용의 부담입니다. 연금 개혁을 왜 했니? 적자 보존액이 더 들어가는데 이건데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얘기를 좀 이렇게 생각하는 대안은 다른 분들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또 몇 분들은 또 공감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서구회 같은 경우도 부가 방식이다 보니까 보험료를 내더라도 그게 다 바로 연금 지출로 쓰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입자한테는 당신의 보험금이 쌓여 있다라고 명목적으로 회계적으로만 처리해요. 이제 명목 확정 기여형이라고 그러고 이제 북구 나라들이 그렇게 지금 전환해 있습니다. 동일하게 정부가 8.33%를 이제 민간 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붙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인 저한테 민간처럼 8.33%의 적립금이 쌓이는데 지금은 적립 방식인데 저는 그거를 지금 9% 부족한 보험료 쪽으로 갖다 쓰면 된다고 봐요. 하지만 계속 명목상으로는 재퇴직연금은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의 급여 지출이 줄기 때문에 지금 한 2조 원 정도의 적자 보전액이 이제 국민연금으로 전환되면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미래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 추정으로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퇴직연금을 갖다 차용해서 지금 그 적자 보전액으로 썼기 때문에 그걸 갚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상태로 갔으면 미래에서 충당해야 될 연금 재정 적자 보전금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역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합니다만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미 서구에서도 그 명목 회계 방식으로의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사자 그리고 정치권의 논의만 있으면 저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특수직영연금과 민간 국민연금 사이에 여러 이런 사실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 이로 인해서 각각의 연금 개혁에 장벽이 생기는 문제, 그리고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는 또 공무원 연금이라는 이 멍해 때문에 계속 다양한 자신의 활동들에 억제되는 문제들을 풀어헤치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의 과제이지 않습니까? 연금 개혁을 오히려 주도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면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론의 시각과 정반대의 시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충분히 논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연금 통합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 정부가 퇴직금을 일시불로 공무원에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연금 통합의 그 승자는 민간 보험회사라는 겁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자기들 재정 기금이 오히려 축나게 되고, 아까 말씀 그 세대 간 부양의 원칙도 훼손되고 제도 전환병이 막대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 이외에 다른 그 정책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최경 위원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번 그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김성조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진지우 교수님, 이수영 교수님, 김혜명 교수님, 권혁주 교수님, 이담희 연구위원, 오건호 정책위원장님 다 오늘 좋은 의견 주셔갖고 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별로 안 남아갖고 좀 제가 불리합니다. 제가 실제로는 이야기를 한 반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근데 오신 분들이 워낙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주셔서 그 부분은 보시면은 제 자료 보시면은 거의 중복되는 이야기 많습니다. 아니, 최 의원님도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제는 여기 계신 발제자하고 김현동 교수님께서 3시에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을 보내드리고 토론은 계속 하시죠. 그렇습니까? 예. 예. 그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그것만 양해해 주시면. 예. 감사드리고요. 그럼 제가 말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보통 이야기할 때 주로 주도적인 세력들은 주로 돈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재정 이런 어려운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요. 돈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돈이 마치 빚인 것 같이 등식 설립을 그렇게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자료 다 보셨지만은 연금은 고용주가 또는 국가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부담액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 보든이라는 단어도 저는 마땅치 않고요. 당연히 어느 나라 선진국 10대 강국이라는데 그 10대 강국 되는 그 선진국에서 그걸 부채라든지 빚이라는 개념으로 국민들한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수영 교수님 그런 경우 없죠. 다 그냥 부담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치 국민들은 우리 연금을 조금 그러니까 2조 정도는 보증금 낸다 이러는데 그 2조 보증금 마치 그냥 빚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세금 도둑 냅니다라는 식으로 가서 마치 공무원이 아주 나쁜 국민인 양. 자, 그러면 다시 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공무원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헌법이 말하는 정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그리고 이상한 학회 같은 데서는 그걸 싹 무시합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게 오늘 인사행정학회장도 오시고 해주지만 직업공무원제 맞습니까? 저희 공무원 직업공무원제 맞지요? 그럼 직업공무원이라는 뜻이 뭡니까? 제가 막강한 교수님 앞에서 이거 어불성설이지만 전생애를 책임지는 게 맞습니까? 국가가? 그리고 우리는 직무에 전념하는 거 맞지요? 그것이 바로 직업공무원제 아닙니까? 그 직업공무원제는 사거리 다 무시합니다. 지금 김승조 의원님 5년 공백생인 거, 공무원 5년 공백생인 거 이거 정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2015년에 합의받는 거잖아요. 정년 늘려주는 거 합의받잖아요. 속기록 제가 국회 속기록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가 없어요. 정치가. 정부하고 협상해보면은 5년 공백된 걸 협상해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국민 공백 이야기합니다. 그럼 국민 공백을 해결해야지요. 그러면은. 지금 65세부터 이야기하는데 60살부터 65세까지 그 공백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럼 그 노후에 대해서 왜 아무도 말 안 합니까? 학자들은. 그 5년 동안에 그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 상당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10대 강국인데 쓰레기 줍는 사람들, 폐지 줍는 분들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고 해결하라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안 하고 무슨 이상한 이야기만 뉴스에 맨날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 국민들이 5년 소득 공백이 바로 지금도 시작되고 있고 공무원도 시작되고 있는데 그 지급 공무원제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급 공무원제 망가지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들의 일할까요, 과연? 자기 살궁리만 하지. 자기 살궁리 하게 되면 청렴지수가 어떻게, 지금 10대 강국이 지금 보면은 그래프가 청렴지수가 이제 같이 가요. 세계 최고의 나라들은 청렴도 최고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청렴이 어떻습니까? 31, 2 이래 갑니다. 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치 부재입니다. 정치 부재. 정치가 제대로 못 하니까 지금 공무원 오늘 공백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 공백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고 폐지 주는 어른들 국회의원들 다니면서 그분들 눈에 보이면 뭐 합니까? 그분들 위해서 뭔가 정책이 나와야 되죠. 오늘 뭐 지금 우리나라 공적 지출 수준이 어떻습니까? 공적 지출 수준이 다른 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의원님 맞지요? 그리고 의원님 그 관련된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보건복지부. 그런데 그 공적 지출을 그렇게 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지출 한번 보세요. 선진국들 지금 10대 강국의 선진국들 공무원에 대한 정부 지출을 한번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보다 3배 더 국가에서 보존해 주는데 보존이라는 말 싫지만은 보존해 주면 그거 다 빚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그 나라들도. 이 시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시각이. 그리고 지급 공무원이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 왜 시각을 가지지 않나 이거죠. 그럼 지금 공무원이 망가진 겁니까? 안 망가진 겁니까? 지금 학자분들 지금 이거 행정학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지급 공무원제 망가졌습니까? 안 망가졌습니까? 5년 공백을 용납하는 것이 망가진 겁니까? 안 망가진 겁니까? 그리고 지금 2016년 개혁 이후에 젊은 친구들 지금 연금이 얼마 됩니까? 국어로 들어온 사람들 지금 140만 원밖에 안 돼요. 자, 140만 원 가지고 제가 통계책 있지만은 140만 원가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적절한 보상인가요, 그게? 그게 헌법에 나와 있고 공무원법에 나와 있고 연금법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에 적절한 생활을 보장한다. 그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이거 지금 제가 왜 행정학 쪽에다가 이거를 부탁드렸냐면은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이게. 지급 공무원제의 그 수준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또 달리 뭐 하면 뭡니까? 공무원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은 국가가 망조가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인사행정 하는 분들 그 원칙 아닙니까? 공무원들은 왜 적절한 보수를 줄까요? 왜 공무원들을 적절한 연금을 줄까요? 왜 노후를 보장할까요? 독일 같은 그 나라는 왜 국가가 세금으로 다 그 공무원들 전 생애를 책임질까요? 지금 정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럼 우리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뭡니까? 우리는 통합, 상관없어요. 통합해도 돼. 적절한 보상을 해줘. 맞지요? 그리고 지금 다 풀어줘. 제가 제 제자를 보셨지요?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자유와 정의가 제한받는지 한번 보세요. 이만큼 많은 자유를 속박받고 정의를 구인하지 못하는 이러한 억압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DPH 한번 보세요. DPH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게 10대 강국이라는 현실입니다. 78페이지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행사 그리고 노동상권 행사. 자, 10대 강국들은 이거 행사 다 용인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상한 그 나라, 한 두세 나라는 그 뭐 노동기본권 조금 제한하지요. 그런데 정치기본권 다 갖고 있지요. 공무원이 지금 120만 명, 군인, 교직 다 합해 170만 명입니다. 170만 명을 이렇게 기본권을 다 제한하는 것에 대한 양심 가치가 없습니까? 이에 대한 보상이 겨우 140만 원입니다. 140만 원. 연금 140만 원. 그도 5년 손가락 빨고. 이게 국가가 할 일입니까? 이게 10대 강국이 국가가 할 짓입니까? 이게 상식이 바로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이게 정치가 있는 나라입니까? 공무원들 지금 그 손에 빠져가 막가서 죽으듯이 지내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공무원들 지금 폭발할 겁니다. 그리고 5년 공백이 원래 1690만 명부터 시작해서 5년 공백이 생기게 되면은 내가 장담하지만 청년비수 50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진국입니다. 인사 하시는 우리 행정학자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신문에도 언론에도 기고를 하셔야 됩니다. 나라 망한다고. 공무원들 제대로 대답 안 해주면 나라 망한다고. 저는 상식적인 법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50만 원, 140만 원 전화 놓고
그 사람 보고 5년 손가락 빨고 그거 가지고 부부가 살아라. 우리 그 중위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중위소득이. 우리 거의 이거 아마 건강보험료도 지원받아야 될 그 정도 수준일걸요. 그리고 또 기초연금 우리 안 주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더 앞으로 내야 돼요. 우리 연금이 또 깎인 겁니다, 지금. 건강보험료 내는데, 뭐 제가 볼 때 제 입장에는 10몇만 원 낼 것 같은데, 제 그 240몇만 원에서 10몇만 원 깎이고 지금 퇴직하는 겁니다. 내일 모레 퇴직하는데. 그리고 재난지원금이니 뭐니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니 뭐니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 30년 재직 못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10년으로 됐잖아요. 그죠? 재직 기간이. 그러면 겨우 10몇 년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연금 얼마 타겠습니까? 국민연금보다 못 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연금 탄다는 그 단어 하나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거 다 세밀하게 살펴가고 해야 되는데 그 얼마 받지도 못한 사람 그 사람 다 배제시키고 기초연금도 안 주고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법은 제도는 그래 바뀌면서 제도 바뀌면서 따라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 다 살펴야 되는데 그냥 공무원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싹 다 배제하고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소리 끼치는 거 아무도 관심 없고 공무원들은 그 이거 지금 핫바지입니까?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공무원이라는 게. 저는 지금 제가 나와 있지만은 시사 때문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칙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80페이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연금 개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그런 몰상식한 집단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국민들 무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제대로 좀 보자는 겁니다. 제대로. 저번에 2014년, 2010년 계획 예. 뭐 그러면 이거 뭐 예. 근데 뭐 뒤에 자료로 대신하고요. 제가 열받은 거는 뭐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보고 뭐 자료를 대신하기 그리고 오신 분들이 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해주실 것 같고 저는 그냥 감정 전달을 좀 했을 뿐입니다. 예, 하여튼 헌법을 좀 지킵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무제한 토론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워낙 바쁘신 분들을 모셔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네요. 어떤 김영명 교수님께서 한 말씀만 좀 해주시겠답니다. 예. 두 가지 말씀만 드리고 갈게요. 하나는 이런 토론을 하다 보면 이제 공무원 당사자분들께서 직업 공무원제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뭐 그 법률적인 근거나 헌법적 근거나 학술적인 근거나 뭐 확실히 있잖아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데 다만 그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문화적 전통이 직업 공무원제라는 컨셉이 일반인들한테 이게 안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저쪽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뭐 그런 문화적 전통이 있어서 그게 다 수용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강하게 내세울 때 공감대 형성하기가 너무 어렵다. 부작용이 더 많을 거다. 오히려 제가 그냥 생각한 대로 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정책 집행을 하고 심판자 역할을 해야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연금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전관예우라고 상징적인 걸로 표현했지만 공무원들이 전관예우를 하기 시작하면 이놈의 공정, 질서, 자본주의 사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대중들에게 호소력 있는 로직이나 워딩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직업공무원제란 말은 뭐 이런 토론 자리에서야 상관없지만 이렇게 대중적인 용어로는 너무 설득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오건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 개혁의 전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린 건데 오건호 박사님은 지금의 공무원연금 급여 수준을 안 깎이는 선에서 구조개혁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니까 뭐 개혁해도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공무원연금의 수준을 국민연금으로 낮출 경우에는 분명히 그 남는 부분을 호시탐탐 시장 쪽에서 엄청나게 노리려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 공무원연금을 왜 자꾸 국민연금 수준을 낮추려고 하냐? 국민연금을 공무원 수준까지는 못 가도 그걸 올리는 게 더 우리가 복지국가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는 거지라는 시각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그 노동조합의 전략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는 하지만 그것이 민간 연금 업체들, 생명보험회사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발제석께서 1분만 말씀하시겠답니다. 예. 예. 그 토론자 선생님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현명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오건호 박사님 중간 정도 이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김현명 교수님하고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요. 다만 이제 그 통합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그런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변화 과정이라면은 통합을 하시되 조금 실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 박사님의 그런 이제 전략적인 도움 말씀이 이제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 거고요. 다만 그 하단에 있는 디테일들은 제가 그렇게 동의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